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 기각의 배경을 전문가 두 분과 함께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도수 건국대 로스쿨 교수 양지열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자, 이재용 부회장은 구속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피했고요. 반면에 특검으로서는 이 뇌물죄 수사에 조금 더 이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는데 일단 이 뇌물죄에 대해서 좀 생각이 다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이규철 특검보가 예. 법적 평가가 조금 달랐었다. 견해 차이가 있다. 견해 차이가 있다라고 예. 그렇게 밝혔는데요. 이 법에 대해서 판단하는 과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사실관계를 먼저 확정을 한 다음에 그 사실관계에 대해서 법적으로 어떤 가치를 가진가를 판단을 하는데 굳이 저게 법적 판단에 견해 차이가 있었다는 것은 수사가 불충분했다라거나 아니면 입증을 다 못했다라는 식의 그런 어떤 것은 아니다라는 주장을 예. 간접적으로 담고 있다고 해석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대신에 그 특검에서 수사에서 모았던 자료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것에 사실이 있는 것 자체는 인정이 되지만 예. 그것이 과연 뇌물로 연결될 수 있을지는 아직은 명확하지 않다라는 게 이제 조의원 영장 담당 판사의 판단으로던 거 보입니다. 아직은이라고 하면 뭔가 좀 더 보충해야 된다라는 건가요? 재판부 입장에서는? 예, 영장 기각 사유로서 예. 현재까지 입증된 바 가지고는 영장을 발부할 만한 필요성과 상당성이 있다라고 볼 수 없다. 그러니까 여지를 조금 남겨놓긴 했었습니다만 사실 특검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혹스러울 것이 처음부터 사실은 뭐 뇌물죄를 적용을 하겠다라고 해서 거의 공공연하게 밝히다시피 하고 네. 그 부분에 가장 주력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뭔가 추가적으로 사실관계를 보충할 만한 것이 나올지는 저도 굉장히 의아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럼 구속영장 재청구는 하지 않을 거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뭔가 특별한 게 없으면 어려울 것 같은 게 지금 이승철 정경련 부회장 같은 경우 오늘 나와서 조금 전에 리포트에서도 계속해서 그 두 재단의 설립과 관련해서 네. 청와대 측이 강요가 있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재계의 입장 정리가 된 거라고 저는 봅니다. 뭐냐면 대통령에 의해서 직권남용과 강요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우리가 자발적으로 한 것은 전혀 없다라는 신호탄을 보내고 있는 거고 그 얘기는 특검 입장에서도 그렇게 완강하게 재계가 나온다고 한다면 새로운 뭔가를 찾아내기가 좀 어려워질 것이라는 거죠. 지금 교수님께서 보실 때는 법원의 기각 사유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이 문제는 우리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또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생각을 포기할 수가 없죠. 예. 네. 지금 보면은 보통 사람들 같으면 이런 사안에서 과연 영장이 기각됐겠는가. 그런데 삼성 대기업의 어떤 총수니까 이번에도 역시 영장을 발부 못하는구나. 국민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네. 그리고 또 역시 또 이렇게 평가들 보면은 원칙에 따랐다, 또 법리에 뭐 맞춰서 판단한 것을 보인다라는 평가도 나오는데 네. 네.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럼 평소에는 법리에 안 따랐는가라고 하는 의문을 들고 있기 때문에 이분이 약간 좀 국민 입장에서는 의아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특히 이 사건이 이렇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큰 게 뇌물죄라서 그래요. 뇌물죄가 사실은 부정한 청탁이 있었느냐, 또 금전관계에서 대가성이 있었느냐 이런 문제가 이제 밝혀져야 되는데 예. 네. 대가관계 밝히기가 쉬운 거냐고요? 두 사람만 조용히 앉아서 조용히 거래하는 관계인데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고 그러고 그러면 한 사람이라도 그랬다고 그래야 될 텐데 네. 그런 면에서 이 대가성 관계가 굉장히 어렵고 그러니까 오죽하면은 김영란법을 만들어서 우리가 5만 원, 10만 원 거기까지는 통상적으로 거래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이 되면은 그 대가성 따지지 말고 우리 받지 말자. 왜냐하면 그 입증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상황도 역시 재판부에서 막강한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았겠는가 이제 그렇게 국민 입장에서 파악할 수 있고요. 그런데 지금 사안에서 영장을 재청구할 수 있겠느냐? 저 개인적으로 네. 볼 땐 가능하다고 보죠. 가능하다. 왜냐하면은 박 대통령 아직 대면 신문이 아직 안 남아 있죠. 네. 그러니까 지금 박 대통령의 어떤 그 신문 과정에서 어떤 증거가 드러날는지 이 부분이 제일 핵심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지금 박 대통령과 그다음에 삼성 또 내지는 재벌 총수들과의 어떤 관계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쪽에서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재벌 쪽에서는 일정한 입장이 정리되겠죠. 당연히 그렇게 정리될 겁니다. 전략상 이건 대통령으로부터 강요받았고 직권남용으로 난 어쩔 수 없이 돈을 낼 수밖에 없었다라고 변명하겠지만 한편 대통령 입장에서는 또 그렇지 않을 수 있거든요. 또 어느 쪽으로 갈는지 모르는 상황이기 네. 때문에 특검이 지금 과연 그런 부분들을 제대로 수사를 해서 무엇을 밝힐 수 있을는지 특히 이제 박 대통령에 대한 어떤 그 신문은 굉장히 중요한 증거 수집이 아니겠는가. 네. 지금 네. 그게 이제 핵심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 네. 대가성 부분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 얘기는 결국은 재판에 넘긴다 하더라도 거기서도 대가성 여부에 대해서 뭔가 좀 다툼의 여지가 있고
처벌을 하기가 쉽지 않을 거라는 거 아닌가요? 원래 이제 대가 관계를 입증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예. 그래서 영장을 기각한 사유도 이게 아예 범죄 혐의가 인정 안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네. 이 사실 횡령이나 지금 뇌물 공여 같은 액수도 너무 크고 이게 심각한 뭐 처벌을 필요로 하는 건데 그에 반해서는 이제 뭐 이재용 부회장이 어디 뭐 도주를 한다거나 이럴 가능성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들을 고려한 것이 아니냐는 추측을 해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예. 치열하게 법리 다툼이 있을 것이고 이 문제가 계속해서 이제 삼성 쪽에서 나오는 반론도 그렇고 당시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라고 하는 게 꼭 필요해서 이루어진 일이지 꼭 그게 어떤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서 이루어진 건 아니다라는 반론들도 제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실제로 그때 당시에 주가라든가 이런 것도 그게 외부에서의 방어 이런 것들 뭐 문제를 삼는 외부 세력도 있었고 뭐 해외 자본의 우려도 있었고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영장 담당 판사가 동시에 판단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그래서 그런 얘기들 반론을 제기할 텐데 근데 거기에 이제 저도 마음에 걸리는 건 뭐냐면 네. 현재 문영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미 구속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법원의 다른 영장 담당 판사가 봤었을 때도 아 이거는 뭔가 문제가 있는 합병이었지 이게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건 아니라는 게 어느 정도는 소명이 돼 있는 거거든요. 문영표 장관에 대해서도 조희연 판사가 영장을 발부한 게 아닌가요? 그거는 제가 갑자기 그거는 예.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 네네. 그런데 그게 하여튼 조희연 판사가 동시에 하셨다면 더 문제인 네. 거고 다른 판사가 했었을 때라도 물론 판사가 사법기관으로서 독자적인 판단을 하는 거지만 같은 법원 내의 판단인데 조금 다른 맥락을 가질 수 있게 돼서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고개를 갸웃거리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네. 결국은 구속영장 기각과 이후의 재판정에서의 또 이 판단이 좀 다를 수 있다라는 여지를 이제 충분히 그렇죠. 남겨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예. 그러면 이런 상황이 결국 박근혜 대통령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지금 보면은 네. 탄핵 국면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은 다른 어떤 일단 탄핵, 특검에 예.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 특검 예. 수사에 대해서 얘기해보고 조금 이따 탄핵에 대해서도 얘기를 좀 해볼까요? 먼저 예. 특검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특검 부분에 관해서는 특검에서는 지금 이 뇌물죄 부분을 박근혜 대통령한테는 그래도 살살 넘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네. 지금 이렇게 영장이 기각되고 나면은 특검 입장에서 볼 때는 적극적으로 증거 수집을 박 대통령으로부터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네. 그러면은 박 대통령 소환에 있어서는 보다 치밀한 준비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부분에 관해서 신문할 때 중요한 증거 자료를 하나씩 제시하면서 철저한 신문이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네. 그때 박 대통령 입장이 그냥 진술 거부로다만 일관할 수 있겠는가. 또 어떤 식의 그 증거 자료가 수집이 되는지에 따라서 향방이 굉장히 좀 글쎄 좀 어렵게 예측이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런데 지금 이 뇌물 혐의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어떤 요소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럼 탄핵 심판 과정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전망하십니까? 당연히 지금 그 뇌물 자체가 지금 영장이 기각됐다는 거는 네. 그 영장 재판이라는 것이 다른 재판이 아니고 신병 구속 여부에 관한 조그만 재판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사법부의 독립에 의해서 각자 모든 재판부가 다른 그 판단을 할 수 있고 그런 의미에서 볼 때 헌법재판소도 기본적으로 독자적으로 영장 기각과 상관없이 뇌물이 인정된다고 사실 인정할 수도 있죠. 그러나 이게 같은 법조인들이 내린 판단에 대해서 다른 법조인들이 난 그건 아니다라고 이렇게 증거 한번 내린 판단에 대해서 다른 판단 내리기가 쉽지는 않죠. 다만 그래서 아마 조희연 그 영장 판사가 얘기하기를 현재까지는 네. 소명이 부족하다라고 해서 현재까지라는 단어에 아마 핵심 방점을 두었을 거고 그거로 인해서 헌법재판소는 자유롭게 판단하시려면 하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네. 그러나 사실은 이런 의미에서 사실상 영향력이 있는데 헌법재판소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그 형사재판과 달리 형사재판에서는 양형, 다시 말해서 모든 죄를 밝혀내서 그거에 합당한 형량을 결정해야 되는 재판인데 반해서 지금 헌법재판소에 하는 탄핵 심판은 파면 여부만 판단하면 되는 사건이기 때문에 예. 지금 이것이 뇌물이 아니라 하더라도 결국 그러면 삼성 부회장이 얘기한 것은 뭐냐면 나는 강요받았다. 또 직권남용에 의해서 나는 어쩔 수 없이 기부한 것이다. 이렇게 네. 나갔을 테니까 네. 그건 박 대통령 입장에서 볼 때는 강요한 네. 죄가 되고 또 직권남용한 죄가 되니까 네. 결국 강요하고 직권남용이면 그럼 파면이 안 되느냐. 예. 뇌물은 파면이 되고 두 죄는 파면이 안 되느냐면
둘 다 파면 사유가 네. 된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헌법재판소 입장에서 볼 때는 어차피 파면 여부만 판단하는 거니까 이러거나 저러거나 큰 영향은 없지 않겠는가 하는 게 저희 개인적 생각입니다. 예. 뭐 앞서 조희연 판사가 문영표 장관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본인이 이제 발부를 한 걸로 저희가 네. 이제 찾아보니까 그렇게 나왔고요. 지금 그러면 최순실 씨에 대해서 특검이 뇌물죄 부분을 혐의를 적용해서 추가하겠다 이런 얘기를 밝혔는데 여기에는 어떤 내용을 추가한다는 건가요? 지금 원래 이 삼성에 대해서 영장을 청구를 할 때도 네. 네. 최순실 씨는 적시가 돼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최순실 씨가 적시가 돼 있었기 때문에 이미 뇌물을 기소를 할 때 뇌물을 추가한다는 것은 기존에 이재용 부회장에게 청구를 했던 네.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했던 부분들을 고스란히 다 최순실 씨에게 적용을 해서 청구를 네.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미 법정에서 이미 넘어가서 재판을 시작하는 부분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사유가 영장에서는 기각이 됐을지언정 네. 재판정에 가서 밝혀지는 부분은 이미 별개로 시작을 했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라도 이번 새로 영장을 예, 청구하는 건가요? 아니요. 영장을 청구하는 거 아니라 최순실 씨는 구속이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기소만 하는 겁니다. 기소만 한다. 예. 지금은 이제 검찰 특별수사본부에서 직권남용이나 강요라든가 권리행사 방해라든가 또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기소돼 있는데 거기에 뇌물죄를 추가한다는 거고요. 네. 영장이 나온다고 해서 뭐 새롭게 이미 구속된 사람을 구속하는 건 아니고 네. 구속 기간을 연장한다거나 재판을 피하는 의미에서 영장을 다시 청구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 그러면 지금 특검 같은 경우에 이번에 그 영장이 기각이 된 상황에서 앞으로 좀 어떤 부분을 보강해야 될까 이 부분도 궁금하거든요. 그렇죠. 아무래도 특검 입장에서 볼 때는 여기서 물러나면은 특검이 아니죠. 네. 검찰로서의 그 입장이라는 것이 국민의 이름으로 죄를 지은 사람을 처벌하겠다. 네. 그거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이 검찰의 기본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지금 영장 기각됐다는 거는 내가 지금 당장 구속하기에는 증거 자료가 소명하기에도 약간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구나. 네. 그럼 그걸 무엇을 뜻하냐면 내가 무엇이 부족했기 때문에 지금 범죄 사실을 입증하는데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었고 그 부분에 관해서 반성하는 계기가 될 것이고 네. 그 부분을 추가적으로 보강하고 하는 부분이 될 텐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박 대통령에 대한 어떤 신문이 남아 있고 또 최순실에 대한 어떤 신문도 훨씬 더 보강할 수 있고 네. 또 아마 그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은 그 밑에서 실무를 했던 사람들이 거의 입을 맞추기 때문에 그 부분이 조금 증거 자료 수집하기가 좀 까다로울 텐데 네. 그렇다 하더라도 그 부분에 관해서는 그 지금 특검팀이 잘 꾸려져 있으니까 특검에서 이제 좋은 그 수사 기법을 통해서 아마 입증해낼 수 있지 않겠는가. 그 부분은 뭐랄까 전문가로서의 어떤 그런 부분이 나와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기대를 해보는 거고요. 국민의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그 오늘 지금 최순실 안종범 재판에 출석한 전경련 이승철 부회장이 앞서 잠깐 이제 뭐 언급을 하시긴 했습니다만은 안전수석으로부터 재단 설립을 강요를 받았고 증액도 박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서 기금 모금 금액을 더 늘렸다. 이렇게 기업들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강요에 의해서 그랬다. 강요에 의해서 그랬고 이제 청와대는 네. 사실은 뭐 대통령이 담화에서도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한 것이고 그렇죠. 공익 사업을 위해서 한 것이고 네. 사익을 추구할 목적이 전혀 없었다고 했는데 그런데 너무 꼼꼼하게 다 관여를 했던 거죠. 심지어 지금 안종범 수석이 이 얘기를 했다는 부분은 뭐 청와대에서 사무실 위치, 인사, 그다음에 고정 액수 같은 경우도 처음에 300억이라고 했다가 갑자기 500억으로 늘리는 바람에 이거를 갑자기 주말 사이에 어떻게 우리가 200억 원을 늘리냐라고 해서 네. 안 전 수석이 자기도 직접적으로 연락을 하겠지만 토요일 사이에도 한번 연락을 해라. 그렇게까지 급하게 했다는 것이고 그렇게 만들어진 두 개의 재단 중에 또 스포츠와 관련된 부분은 결국 이제 최순실 씨가 실질적으로 지배를 했다고 볼 수 있는 더 블루케이 같은 예. 회사들하고 구조도 거의 같고 설립 시점도 거의 비슷해지니까 그 재단에서 돈을 뺀다는 게 그런 거거든요. 재단에 출연을 한 다음에 재단과 관련 있는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들을 다 거기서 받는 거거든요. 그런 구조가 다 고스란히 세워져 있던 셈이었던 거라서 이거는 뭔가 좀 전에 교수님 지적하신 것처럼 청와대와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부분까지 부정하기는 어려운 건데 네. 다만 재계는 빠져나갈 여지가 생겨버린 거죠. 그렇군요. 네. 그런데 지금 청와대 지시였다, 재단 설립 뭐 이런 부분이 청와대 지시였다 이런 증언이 나왔다는 얘기였는데 오늘 박근혜 대통령 관련된 얘기가 참 많이 나왔어요. 그러게요. 평창 동계올림픽 개폐회식 그 업체 선정 문제에도 박근혜 대통령이 뭐 관여를 했다 이런 증언이 또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한 모든 증언들을 지금 분위기는 거의
분위기가 아마 지금 중요한 게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이 지시를 해서 그다음에 재계에서 기부를 했다. 예. 네. 그러면은 이 부분에 관해서 방법이 둘 중 하나겠죠. 돈 거래가 있는데 그것이 왜 이루어졌을까에 네. 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게 한 가지는 둘이 거래가 있었다. 모종의 좋은 거래가 주고받는 게 있었으니까 한다라는 것하고 또 하나의 거래는 뭐냐면은 겁나서 줬다. 어쩔 수 없어서 줬다. 네. 둘 중 하나인데 지금의 전략은 다 박근혜 대통령이 다 워낙 힘이 있고 막강한 대통령이니까 나는 꼼짝 못하고 할 수 없이 냈었다라는 쪽으로 통상의 이제 재계들이 정경 유착을 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일을 빠지는 방법으로 이제 이런 방법을 많이 쓰게 되는데 이번에도 같은 방법이 또 전개되는 거 아닌가라고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런 이런 면에서 볼 때 과연 이번에도 그와 같이 예전에 했던 방식과 같이 똑같은 방식으로 문제가 결론이 날런지 아니면은 특검이라든지 헌법재판소라든지 재판이 이루어지는 지금 법정에서 이런 어떤 정확한 사실이 드러날는지 무엇이 정확한 건지를 결국은 최종적으로는 사법부가 결정할 문제이기 네. 때문에 예. 과연 국민의 입장에서 과연 국민들이 원하는 진실로 진실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어하는 국민의 입장에서 과연 그것이 진실이 드러날는지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좀 보는 입장에서 국민들이 어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예. 저는 오늘 그 박 대통령과 관련된 언급 중에서 헌재 탄핵에서 탄핵 심판에서 정호성 전 비서관이 대통령이 차명폰을 사용했다, 차명 휴대전화를 사용했다 이 부분이 눈길이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이게 이제 정호성 전 비서관은 예. 혹시라도 뭐 도청 같은 거 우려가 있기 때문에 본인도 썼다. 본인도 예. 사용을 했고 만들어서 드렸다고 예. 하는데 이게 다른 사람 명의로 전화를 개통을 해서 그걸 사용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도청을 우려했다는 부분도 잘 이해가 안 가는 게 기본적으로 이 공직자들에게 특히 청와대와 같은 곳에는 보안포를 사용할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해주는 정상적인 휴대전화가 있고요. 예. 네. 그리고 뭐 아시는 분들은 알려진 얘기이긴 하지만 대통령이 어딘가 위치로 움직이게 되면 그것은 아예 휴대전화 개통을 막아버린다. 전파 차단기를 설치해서 저희 보안 때문에. 방송시설도 사실 방송시설도 차단되네. 못하지 않습니까? 예. 네. 그런데 대통령이 그거를 사적인 전화를 가지고 도대체 무슨 얘기가 필요했었을까? 결국에는 최순실에 의한 국정농단이라든가 비선실세로 하는 부분들을 간접적으로 증명해 줄 수 있는 정말 어이없는 얘기가 나온 거죠. 네. 그런데 지금 저희가 대통령 관련된 그 발언들을 쭉 얘기를 해보고 있는데 오늘 또 특검과 헌재에서 인상적인 증언 중에 하나가 문학의 블랙리스트도 박근혜 대통령이 작성을 지시했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고요. 그리고 그 CJ 이미경 부회장 퇴진도 박근혜 대통령이 요구했다. 이런 얘기도 나왔거든요. 예,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미 벌써 한 고개가 넘어가는 거 아니겠는가. 박근혜 대통령으로 하여금 모든 거를 다 짐을 지우게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모든 그 혐의들은 다 잠재우는 방향으로 가는 것 아닌가 방향이 네. 그런 관점에서 지금 현상들을 쭉 이해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볼 수 있거든요. 예. 근데 지금 보면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그 특검이라든지 헌법재판소라든지 법원이라든지 하는 그 모든 권한 행사가 국민들이 다 수여한 권한이거든요. 국민들의 주권에서 나온 권한들인데 이 권한들을 잘 행사하고 있는가를 지금 보고 있는 중인데 지금 이와 같이 또 다른 한 고개를 넘어가고 있는 것에 관해서 국민들은 이제 관전을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잘 보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국민들은 보면서 과연 이번엔 좀 달라진 게 있을까? 아니면 예전과 같은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이 결론이 날 것인가? 그것을 이제 보면서 국민들은 보게 될 텐데 예전과 좀 다른 그 측면이 국민들이 예전에는 시위를 하더라도 좀 폭력적이었는데 네. 지금 그러지 않고 조용히 보는 입장이에요. 돌 대신에 뭐 국화꽃을 던진다든지 이 새로운 국민 말 그대로 누차 말씀드리는 인류 국민들이 지금 바라보고 있다. 생각보다는 이번 국면은 좀 다르지 않겠는가 하는 기대를 좀 해봅니다. 네.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오늘 이승철 정경련 부회장이 굉장히 중요한 증언을 했습니다. 미래재단의 설립 목적이 우파, 그러니까 이른바 문화계와 체육계의 좌파 성향 인사들이 다 장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응할 수 있기 위해서 미래재단이라는 걸 만들어서 문화융성 사업이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우파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었다는 증언을 해버렸거든요. 네.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국민들을 편가르기를 하는데 나섰다는 얘기고 사상의 자유에 대해서 엄격한 침해를 했다라는 게 이 증언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청와대와 대통령이나 그 주변에서 보기에 좌파
혹은 정권의 비판적인 사람들은 말살하는 정책을 편 거고 네. 말살이라는 단어도 제가 쓴 게 아니죠.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문건에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랬고 그 반대되는 세력에 대해서는 재단을 만들어서 그걸 융성 사업을 하겠다. 결국 대통령이 밝혔던 문화 융성 사업이라고 하는 게 한쪽은 말살이었고 한쪽은 일방적인 지원이었던 거죠. 예. 네. 그러면 지금 이제 뭐 특검에서는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이 됐지만 어떻게 보면은 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그 대면 조사 계획을 하고 있는데 2월 초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계획에는 차질이 없을 거라고 저희가 앞서 취재 기자는 전하긴 했습니다만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특검에서는 수사를 해야 할 당위성이 있는 거고요. 예. 더군다나 이재용 부회장인데 영장까지 기각된 마당에 그런데 아마도 대통령이 계속해서 거절할 가능성이 좀 생기지 않았을까. 이전에는 영장 기각 전에는 수사를 하더라도 대통령 신분을 유지한 상황에서 수사를 받는 것이 낫다라는 판단을 했다면 영장까지 기각이 된 마당에 뭐라고 했죠? 처음에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는 한 수사에 응하겠다고 했는데 이거는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명분이 생긴 겁니다.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래서 어쩌면 계속해서 거부를 저는 할 가능성이 좀 높아졌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도 뭐 예상을 해보실 수 있을까요? 짧게? 글쎄요. 지금 대면 조사에 임할까요? 보면은 지금 단순히 그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네. 고위직 국가기관 간의 어떤 관계가 아니라 네. 국민들이 보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국민들이 바라는 거는 진실과 사실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어하고 그거에 따른 올바른 판단, 그 정의로운 사회를 바라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이렇게 쉽게 예전처럼 흘러가지는 어려울 것이다라는 게 저희 예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황도수 건국대 로스쿨 교수 그리고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